1970년대 서울 제3한강교 아래에서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여자 손목시계 하나. 새벽 첫 차가 떠나기 직전 그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 말을 듣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그들의 젊음을, 꿈을, 말하지 못한 미래를 모두 싣고 바다로 흘러갔지요. 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걸까요? 이것은 1970년대 서울, 가난하지만 뜨거웠던 두 청춘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서울은 늘 공사 중이었습니다. 도로는 파헤쳐져 있었고 먼지는 바람보다 먼저 사람들의 얼굴을 덮었지요. 버스는 언제나 10,000원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매연과 땀 냄새가 뒤섞여 도시 전체가 하루 종일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가 처음 정민을 본 건 청계천 근처 작은 봉제 공장 앞 골목이었습니다. 퇴근 종이 울리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여공들 사이에서 정민은 유독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하얀 초크가루가 묻은 손, 하루 종일 미싱 앞에 앉아있던 사람, 특유의 굽은 어깨, 그리고 그 와중에도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꼭 쥐고 있던 작은 손가방. 혹시 이 근처에 하숙집 알아요? 정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지방 사투리가 튀어나올까 한 번 더 삼킨 말투였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막 올라왔어요. 같이 찾아보죠. 그날 그들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으로 생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지방의 작은 읍내에서 올라온 26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논을 팔아 아들의 상경을 도왔지요. 서울 가면 사람답게는 살 수 있다더라.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올라온 도시였습니다. 그에게 서울은 기회의 땅이기도 했지만 매일 증명해야 하는 시험장이기도 했지요. 현장에서는 욕을 먹는 날이 많았고 작업복에서는 늘 기계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점점 두꺼워졌지요. 정민은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나 공장과 학교, 그리고 다시 공장을 오가며 자랐습니다. 꿈이 없는 건 아니었지요. 다만 꿈을 입 밖으로 꺼내기엔 현실이 너무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동생 학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지요. 그녀에게 미싱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생존이었고 퇴근 후에 짧은 시간만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여백이었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값싼 어묵 국물 앞에서 손을 녹이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지요. 오늘은 바늘에 손을 또 찔렸어요. 난 현장에서 또 욕먹었고요.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분식집의 좁은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볶이와 둘이서 나눠 마시는 사이다 한 병이 놓였습니다. 정민은 늘 반쯤 남은 사이다를 준호 쪽으로 밀어두었지요. 난 많이 마시면 속이 안 좋아. 그 말은 핑계였고 준호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자기 몫을 양보하는 법을 배워갔지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자리를 차지했지요. 비 오는 날 정민의 낡은 우산 아래로 준호가 자연스럽게 들어왔을 때, 야간 통행 금지 직전 급하게 뛰어가던 골목에서 준호가 정민의 손목을 잡았을 때, 하숙집 골목 끝에서 서로 아무 말 없이 몇 분을 더 서 있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그들은 내일도 보자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3한강교는 그들이 사랑을 자각한 장소였습니다. 다리 위에서는 차들이 쉼없이 지나갔고
아래에서는 강물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지요. 여기 오면 이상해요. 서울이 잠깐 쉬는 것 같아. 정민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도시가 그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여백 같았지요. 다리 아래에서는 밤마다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통기타를 치는 대학생, 맥주병을 들고 웃는 연인들, 그리고 강물 위로 흩어지는 불빛들. 정민은 그곳이 좋았습니다. 서울이 잠시 부드러워지는 시간 같아서요. 그날 밤 강바람에 정민의 머리칼이 흩날렸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도시에서도 버틸 수 있겠다고요. 토요일 오후 남대문 시장을 빠져나와 버스 종점까지 걸으며 그들은 별것 아닌 미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엔 창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해가 잘 드는 집. 준호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바람을 기억하는 일만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강이 언젠가 그들의 시간을 조용히 데려가 버릴 거라는 걸요. 그저 그때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누구나 그렇듯 강물보다 자신들의 마음이 더 오래 흐를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언제나 깨지기 쉬운 법이지요. 현실은 예고 없이 무거워지고 사랑은 버티는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이 깊어진다는 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서로의 삶 속으로 더 많이 발을 들여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준호와 정민의 하루는 퇴근 종소리로 다시 시작되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공장 굴뚝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으면 정민은 미싱에서 손을 떼고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린 채 현장 밖으로 나왔지요. 그들은 약속이 없어도 늘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해도 함께 깊어졌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민은 공장 앞에서 준호가 모르는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았지요. 여자는 깔끔한 옷차림이었고 말투도 서울 사람 같았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제3한강교 약속에 나오지 않았지요. 준호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강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 때까지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일부러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준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지요. 그냥 같이 일하는 누나야. 그 누나랑은 잘 어울리더라.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정민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라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봉제 공장 여공인 자신보다 깔끔한 옷을 입고 서울 말투를 쓰는 여자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생각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도 오해는 있었습니다. 정민이 요즘 자주 늦게 퇴근하는 이유를 그는 알지 못했지요. 괜히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어쩌면 자신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손은 늘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정민에게 부족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사이의 말은 점점 줄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지요. 어색한 침묵이 오해를 키웠고 오해는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민을 붙잡고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정민은 매번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야근이 많다고, 집에 일이 있다고,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피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정민아, 나 할 말 있어. 오늘은 안 돼. 야근해야 해. 그럼 내일은? 내일도 바빠.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붙잡지 못했지요. 강제로 끌어당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퇴근길에 정민을 보았지요. 공장 앞이 아니라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 앞이었습니다. 정민은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열대 앞에서 무언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준호는 다가갔습니다. 정민이 보고 있던 건 남자용 손목시계였습니다. 싸구려였지만 정민의 한 달 야근 수당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물건이었지요. 야근하다가 또 다쳤어요. 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붕대 감은 손을 숨기듯 등 뒤로 가져가면서요. 그제야 준호는 알았습니다. 정민이 야근을 한 이유를, 늦게 퇴근한 이유를, 자신을 피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요. 곧 다가올 준호의 생일을 위해서.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 감긴 손가락이 가슴을 저렸지요. 바보야. 뭐가? 손 다치면서까지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고 싶었어. 내가 시간 맞춰 다니면 좋겠어서. 정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차마 사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를 했는지, 그 오해가 정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나도 미안해. 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누나 봤을 때 이상한 생각했어.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어쩌나. 그런 생각. 그런 사람 없어. 알아. 근데 자꾸 겁이 나. 나도 그래.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어쩌나. 공사판에서 일하는 나 같은 놈보다. 그날 밤 그들은 제3한강교 아래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물 소리가 둘 사이를 채웠지요. 멀리서 통기타 소리가 들려왔고 강물 위로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우린 자꾸 겁을 내는 것 같아. 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럴까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진 말자. 그 말 하나로 둘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의 붕대 감긴 손가락이 준호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위에 얹혔지요. 오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믿기로 한 약속 위에 조용히 덮였을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그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만큼 더 깊어졌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언제나 깨지기 쉽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무거워지는 법이지요. 야근은 늘어갔고 돈 이야기는 사랑보다 먼저 입에 올랐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었고 계산이었고 책임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준호의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발견됩니다. 지방공단에서 온 채용 공고. 그 종이는 말없이 접혀 있었지만 그 자체로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준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지요. 현장은 인력이 부족했고 야근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작업복에서는 늘 기계 기름 냄새가 났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오늘도 늦어? 정민의 물음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 하나가 두 사람의 하루를 갈랐지요. 함께 걷던 퇴근길은 어느새 각자의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 역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주문량이 늘면서 주말 근무를 요구했지요. 거절하면 다음 달 자리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퇴근 후 데이트 대신 짧은 안부 전화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대충. 그 대충이라는 말 속에는 너무 많은 피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하숙집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자리였지요. 이 방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사랑보다 먼저 입에 올랐습니다. 준호는 하숙집 방세를 올린다는 말을 들었지요. 도시는 커졌고 방 하나의 값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늘어만 갔습니다. 정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돈을 붙여야 했지요. 아버지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동생 학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월급 봉투를 받으면 먼저 집에 보낼 돈을 떼어 놓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지요. 우리 조금만 아끼면. 준호의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이미 다 아끼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은 더 이상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었고 계산이었고 책임이었지요. 어느 날 준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현장 반장이 그를 불러 세웠지요. 야, 너 손재주 괜찮더라. 지방공단에서 기술직 뽑는다는데 가볼 생각 없어? 반장이 내민 건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지방공단 채용 공고. 지금보다 월급은 많았고 숙소도 제공된다고 했지요. 준호의 눈이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울에서 받는 월급의 거의 2배였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생각해봐. 동료들도 말했지요. 부러운 눈빛으로. 준호는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회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하숙집 방에 앉아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지방, 기술직, 숙소 제공, 좋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정민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 도시에서 그는 정민을 만났습니다. 어묵 국물 앞에서 손을 녹이던 밤, 비 오는 날 같이 쓰던 우산, 제3한강교 아래에서 나눈 말들. 모든 기억이 이 도시에 묻혀 있었습니다. 가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정민은요. 그녀를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녀에게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정민에게 말하지 못했지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 하지만 말하지 않은 선택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 준호의 하숙집에 들렀습니다. 준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정민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업복. 그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종이 한 장. 정민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지방공단, 기술직 채용, 숙소 제공. 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말없이 접힌 종이는 그 자체로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정민은 종이를 원래대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정민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날 밤 정민은 제3한 강교를 혼자 찾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를 붙잡을 수 있을까? 아니, 붙잡아도 되는 걸까? 정민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지요. 저 물처럼 사람도 흘러가는 걸까요?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빠져나가는 걸까요?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지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의 기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더 나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요. 어쩌면 이별은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그 종이가 발견된 순간부터 다음 날 준호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하지만 대답했지요. 응, 나도 할 말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민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지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밤 제3한 강교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의 끝이 어디인지, 사랑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별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들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그냥 걷자. 준호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지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고 강바람에는 서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은 두 사람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제3한 강교 위를 지날 때 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이 도시가 그들의 말을 대신 외치는 것처럼요. 그들은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은 없었지요. 대신 수없이 많은 밤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정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가? 준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정민을 바라보았지요. 정민의 눈은 강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모든 대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주머니에서 봤어. 며칠 전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해야 할지 사과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왜 말 안 했어?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지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거짓말. 정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종이 접힌 거 봤어. 몇 번이나 펴고 접었는지 다 보여. 결정 안 한 사람이 그렇게 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반쯤은 떠나 있었다는 걸. 그럼 가야지. 정민이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키고 있는지 준호는 알 수 있었지요. 내일 첫 차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민은 잠시 웃었지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준호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다행이다. 뭐가? 미룰 줄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민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지요.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그럼 언제였어야 해?
우린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살지 않았잖아. 정민의 말은 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자기 자신에게도 깊이 꽂히고 있었지요.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어? 방세 오르고 물가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 때문에 그 기회 놓치면 나중에 나 원망할 거잖아. 안 해. 절대 안 해. 지금은 그렇게 말해. 근데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여전히 이 꼴로 살면서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지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 외침에 강물 위의 불빛들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통기타 소리가 뚝 끊겼지요. 정민은 그 소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뒤늦게 터졌습니다. 정민은 등을 돌렸지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싱 앞에서 굽어진 그 어깨가. 준호는 다가가 정민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단 말하지 마. 정민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아직 붙잡고 싶어지잖아. 준호는 더 세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요. 나 안 가면 안 돼? 그 말은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지요. 느리게 단호하게. 그러면 우린 언젠가 서로를 미워하게 돼. 그 말은 사랑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요. 그들은 강물 앞에 섰습니다. 정민은 손목에서 낡은 시계를 풀었지요. 준호의 생일에 주려고 야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시계. 그녀는 그것을 준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간 맞춰 살라고. 이거 내가 차야 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시계 위로 떨어졌지요. 약속하자. 정민이 말했습니다. 잘 살자. 그 말은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영원히 있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으로 흘러가자는 인사였지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멀리서 첫차 준비 소리가 들렸지요. 엔진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정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밤의 모든 기억을 눈에 새기듯이요. 사랑했어. 그 말은 과거형이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한마디로 준호의 심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걷지 않았지요. 강물은 여전히 제3한강교 밑을 흘렀습니다. 꿈도 젊음도 말하지 못한 미래도 모두 싣고서요. 그리고 이별은 그렇게 약속처럼 도착해 있었습니다. 첫 차가 떠난 뒤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그날 아침 조금 늦게 눈을 떴지요. 하숙집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몸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세수를 하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울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지요. 다만 무언가 아주 큰 것이 조용히 빠져나간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졸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민은 손잡이를 잡은 채 제3한강교를 건너는 순간을 말없이 맞이했지요.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장 아팠습니다. 준호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로 도시가 멀어지는 걸 보았지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질수록 정민의 얼굴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녀가 웃던 순간, 화를 참던 표정,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던 밤, 어묵 국물 앞에서 손을 녹이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버스의 흔들림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되살아났습니다. 준호는 주머니 속에서 그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초침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가 잃은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견뎠던 방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제3한강교를 가끔 지나쳤지요. 일부러 내려서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강물이 보일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요. 라디오에서 어느 날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정민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와 달리 이제는 따라 부르지 않았지요. 노래는 기억을 데려왔고 기억은 다시 보내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사랑은 끝났다는 순간보다 끝나지 않은 채 계속 떠오르는 시간 속에서 더 오래 아팠습니다. 하지만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 것들도 있었지요. 아침은 매일 왔고 해는 지고 또 떠올랐습니다. 공장의 미싱 소리는 여전히 돌아갔고 시장의 사람들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정민은 다시 살아냈습니다. 울고 싶은 날에도 출근을 했고 지치는 날에도 집에 돈을 붙였지요. 손가락에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붕대를 감고 다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준호도 자기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지방공단의 숙소는 좁았지만 서울보다는 나았지요.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고향에 돈을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판 농값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밤마다 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정민이 야근하며 모은 시간들이 떠올랐지요. 그들이 나눈 사랑은 바다에 닿았을까요? 아니면 어딘가 강 어귀에서 조용히 흩어졌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밤 제3한강교 아래에서 흘렸던 젊음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민의 손끝에는 여전히 준호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준호의 손목에는 여전히 정민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약속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정민은 깨달았지요. 준호를 보내준 그 밤이 자신이 했던 가장 어른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걸요. 사랑한다고 해서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걸요. 강물은 바다로 갔고 사랑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가슴 한쪽을 적시는 기억으로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이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3한강교 같은 장소가 있지요. 사랑을 시작했던 곳, 그리고 사랑을 보내야 했던 곳.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곳.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준호와 정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겠지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그들이 한때 서로의 전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이 두 사람 모두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70년대 서울 제3한강교 아래에서 피어났다. 쓰러진 두 청춘의 사랑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